자, 오늘은 해감고 내신 직전 보강이고요. 첫 번째 강의로 여러분 문법 출제 포인트를 좀 잡아드릴 건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께서 지금 손으로 쓰신 프린트 내용도 있는데 저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되게 궁금했고, 오늘 진도를 나가서 거기까지 해서 1차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에는 여러분 모의고사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주부터 또 학교 내신 진도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작품 정리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것부터 필기를 하셔야 되고, 국어 노트 하나 준비하셔서 필기를 꼭 하세요. 아까 국어 노트 없는 학생들 제가 손들라고 말씀드렸고, 없었으면 제가 챙겨드렸을 거고, 일단은 그냥 하실 겁니다. 필기 빨리빨리 하십시오. 자, 지금 왜 문법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언어라는 이름을 쓰는지부터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자, 원래는 어법이라는 표현을 썼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문법이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을 것 같잖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어법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던 이유는 마오의 용례를 먼저 정리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 문법이라고 하려면요, 그 덩어리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를 명으로 쳐볼게. 관계대명사의 용법 또는 관계부사의 용법, 또는 이제 국어로 왔을 때는 1인칭 대명사, 뭐 대명사, 부정칭, 미지칭, 이렇게 뭔가 문법적인 내용이 있지만 사실은 좀 어휘 차원에서 정리를 했었거든. 그래서 어법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이게 30년 전이야. 그리고 이제 10년 전부터 아예 과목명에 국어 영역이라고 이름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언어 영역 시절에는 어법을 낸 거고, 국어 영역이라고 이름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법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한 건데, 자, 문법이라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문장이 뭐니? 하나의 완결된 의미 전달 체계라고 했어요. 문제는 이조차도 부족했던 거야. 그래서 요즘에서는 언어라고 이름을 확장한 이유가 왜? 문장뿐만 아니라 첫 번째 화자, 두 번째 청자, 세 번째 문장, 또는 얘를 발화라고 해요. 문장은 문어로 만들어진 게 문장이고, 발화는 말로 된 거, 구어야. 네 번째는 상황까지.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 의미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언어로 가게 되는 이유는 여기까지 온 거고, 이걸 다루는 과목명이 일단은 담화 파트였던 건데, 여기서 얘를 더 깊이 판 게 뭐냐면 화법이고요. 이 화법에서 더 깊이 판 게 뭐냐면 매체 언어야.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교육과정상 지금 약간 이게 이상해졌는데, 여러분 때까지는 지금 선택이잖아요. 여러분까지 선택하게 된 이유는 수학과 달리 심화 선택이 아니라 공부를 덜 하라는 의미에서 선택이기 때문에, 오히려 참 특이하게도 여러분이 시험을 치시게 되면 1에서 3번이 화법이고 4에서 7번이 화작 통합형이고 8에서 10번이 작문인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11번부터 15번까지가 문법이고, 나머지 15문제가 문학 독서라는 건 보이셨을 거고, 결국에는 국어라는 거는 한다 안 한다의 선택이 아니라 그냥 다 하셔야 되고, 고3 되셔서 뭘 공부를 덜 할지를 그때 선택하시면 된다고요. 일단 이 개념 체계를 잡자고. 자, 그 이유가 이제 여러분 학교의 순서가 왜 이런 순서를 갖게 되는지 설명해드리고 있는 건데, 자, 여러분 선생님께서는 나름대로 틀을 짜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학교 내신에서 배웠던 첫 번째가 품사고 두 번째가 의문이었던 거예요.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1, 2, 다시 3으로 이렇게 오실 거예요. 왜 그런 거냐? 자, 일단은 의문이라는 단어 내에서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정의를 배우셨을 거고, 그러면 의문은 음소와 음소로 나뉜다. 음소라는 거는 분절 의문이다. 운소라는 건 비분절 의문이다. 해가지고 나누셨을 거고, 그걸 종류로 정의까지 하셨을 거고, 근데 거기까지만 변별되는 내용은 아니셨을 거고, 여기 의문 변동에서 이제 변별되는 내용이 나올 텐데, 자, 의문 변동이라는 어떤 결과적인 현상입니다. 이는 이펙트, 결과, 현상을 제가 앞으로 설명할 거예요. 자, 원인, 카우즈가 있어요. 원인에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말 그대로 소리가 소리 변동에 영향을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소리를 우리 문법 단원에서는 의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문에 의한 의문 변동이야. 즉, 의문론적 환경에 의한 의문론적 환경 요소에 의한 의문 변동. 두 번째는 의미 때문에도 만들어졌어요. 그 의미라는 건요, 의미를 갖는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였지? 형태소예요. 그래서 형태론적 환경에 의한 의문 변동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께서는 어차피 의문 단원에서 얘를 다룰 거니까 얘를 첫 단원으로 다루시고, 그리고 나서 얘를 설명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재 순서를 보시면 왜 체형가치, 왜 품사 형태론부터 다루게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점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틀을 먼저 학습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떻게 의문 변동에 영향을 주는지와, 두 번째, 의문이 또 의문 변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분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걸 이 순서대로 온 거다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일단 이 배경적인 개념 먼저 설명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의문론을 다루기 위한 품사, 즉 형태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거고, 형태론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이 형태라는 건 형태소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 형태소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형태소 종류 분류를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그 형태소라는 건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인 거지, 의미가 전달되는 단위는 아니거든요. 그 의미가 전달되는 단위가 단어고,
그 단어 단위에서도 단어의 종류를 나누는 게 바로 품사입니다. 그럼 품사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해. 첫 번째는 의미에 의한 분류가 구품사책이고요. 두 번째는 형태에 의한 분류가 가변어, 불변어야. 그 두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얘가 기능에 의해서 나누는 게 체언, 용언, 관계언, 요런 것들이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선생님께서 폰트를 가지고 계신지가 보였죠. 첫 번째는 가변어, 불변어 그런 내용보다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문장의 기능으로 체언으로 먼저 분류를 해놓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필기를 이렇게 추가로 덧붙여 놓으시면 돼. 씁시다. 체언 위에다가 기능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문장 안에 기능이 체언인 거야. 자, 그러면 얘네는 의미적으로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 사람과 사물의 대신에 이름을 하는 명사. 다시 사람과 사물의 이름을 지칭하는 명사. 그 명사를 대신해 쓰는 대명사. 그 숫자를 표현하는 수사. 뭐 자세한 건 설명 안 드릴 거고 다 이미 학교에서 배우셨고 이 기초개념 필요한 친구들은 제 기초개념 영상 보고 오시면 되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학습을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학교 선생님께서는 고유명사냐 보통명사냐를 분류해 놓으셨고 자립명사냐 의존명사냐를 구분해 놓으셨는데 사실 고유명사냐 보통명사냐에 따라서 의문론적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건 없어요. 근데 왜 분류해 놓으신지는 저도 잘 모르겠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필기를 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져오시면 제가 여기 힌트를 봐서 설명을 추가로 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던 게 아까도 계속 저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좀 이따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선생님께서 음절구 수리 규칙을 자음분단순화를 넣느냐 안 넣느냐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 음절구 수리 규칙 설명하시면 선생님이 손으로 쓰신 프린트가 나왔잖아. 거기에 나와 있는 예시가 뭔지도 중요했던 거야. 하나 더. 여러분 이제 친구들 중에 질문하셔가지고 모음 축약이냐 아니면 반모음과 교체냐를 또 질문하신 학생도 계시고 이제 그 부분에서 학교 선생님이 그 필기만 또 해주신 부분이 있거든. 그 디테일을 잡아야지 변별력을 갖춥니다. 그 디테일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 자, 두 번째 이런 거야. 자립명사냐 의존명사냐. 얘는 띄어쓰기 때문이에요. 내신으로 오잖아요. 쓰세요. 띄어쓰기. 자, 퀴즈. 자립명사, 의존명사 띄었을까 붙였을까? 무조건 띄어쓰는 거예요. 명사니까. 그럼 왜 물어보는 거냐? 의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존성을 갖고 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붙여 쓰거든. 근데 의존성을 갖고 있는 애들은 띄어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생님께서 의존성을 갖는데도 자립성이 있다라고 모순적으로 필기해 주셨던 거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질문했거든. 다시 한번 얘기한다. 기본적으로 얘는 띄어쓰기 기준으로는 자립이야. 다시. 띄어쓰기 기준으로는 자립이야. 그런데 사용, 용례에 있어서는 의존이야. 그게 뭐라고? 바로 의존명사예요. 다시 띄어쓰기 측면에서는 자립인데 용례에 있어서는 의존적인 게 그래서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게 의존명사인 거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써주셨다는 거는 이거 외우라는 얘기예요. 그냥 외우세요 여러분. 몇 개 안 돼. 자 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 여기는 단위죠. 자 두 번째 대로나 만큼같이 얘는 의존명사기도 하고 동시에 자 의존명사랑 똑같은 형태인데 조사인 애들도 있고요. 어미인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구분을 할 거야. 됐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게 나머지들. 이건 그래서 학교 내신 필기가 더 디테일해짐에 따라서 그때 다룰 건데 아마도 지금 이 프린트를 나눠주신 이유는 음변동 설명하기 위함이었으니까 여기 나온 이 디테일한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진도가 나가서 음변동 끝나면 나올 거야. 그때 이걸 또 디테일하게 여러분 내신 필기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갈게 이제. 대명사 기타 등등 다 아실 거니까 넘어갈 거고 여기서 마찬가지 넘어갈 건데 지금 선생님께서 여기도 필기를 해주셨다는 건요. 요런 지점들이거든. 그러니까 외우셔야 될 가능성이 보여요. 외우셔야 될 가능성.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학교 필기는 아닌데 참고로만 적어두시는데 예를 들면 무슨 도라는 보조사가 쓰였을 때 이게 비교나 대조의 기능을 한다라고 또 설명을 하는 학교도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학교의 필기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한 학생 필기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학생 필기를 검토해서 일단 대표성 있는 필기 하나 가지고 같이 본 다음에 근데 이 대표성은 이제 학생들이 바뀌기도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필기들을 최대한 취합해가지고 정리해드릴 수 있으니까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읽어보시고 다 보시면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동사형용사에서도 선생님께서 이제 중요하게 보신 부분인데 동사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첫 번째, 의미일 수가 있어. 자, 그럼 봐봐. 영어에서 동사는 무슨 동사지? 액션 버브예요. 동작 동사야. 형용사는 스테이트 버브. 그래서 상태를 알려주는 게 형용사예요. 그래서 영어를 기준으로 보자면은 동작을 알려주느냐 아니면 상태를 알려주느냐라고 이렇게 의미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그 의미 외에도 동사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뭘 주셨어? 어미를 주신 거야. 그래서 현재 어미가 붙냐, 붙지 않느냐를 가지고 구분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출제 포인트가 당연히 되겠지. 필기를 해주셨다는 거는. 그래서 첫 번째 내신 출제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자, 동사의 어미로 현재형, 니은, 는이 붙고 형용사로는 붙지 않는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고 이걸 선생님께서 워딩을 뭐라고 하셨냐? 현재형이 불가능이라고 쓰셨어.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현재형 어미가 붙지 않는다라고 써야 되는데 현재형 불가능이라고 쓰셨으니까 이 부분도 저는 다른 학생들 필기 보면서 이 워딩이 맞는지 한번 점검은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 내신 필기를 정말 꼼꼼히 해오셔야 되고 여러분이 꼼꼼히 해오셔야 제가 더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왜 현재형 불가능으로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건 정확히 이거야. 현재형 어미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현재형 어미를 쓸 수 있냐 없냐에 필기를 이렇게 써주신 것 같다. 여기까지 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나머지 내용은 필기적으로 봤을 때 특이사항 없고, 이 나머지 내용 필기사항은 아마도 여러분이 이제 이후에 의문 변동 끝난 다음에 다루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사의 통역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쪽에서 다룰 건데, 이거 잠깐 정리하고 갈 거야. 자, 따라오시면. 자, 이제 여러분, 이게 문법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사가 짧아서요. 체계 정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도 한번 묶어볼 수가 있는 거거든. 자, 굴절이 있고요. 통용이라는 게 있어. 자, 잘 보셔야 돼. 통용은요, 굴절은요, 차이가 뭐냐? 굴절은 형태 변화가 있는 거야. 얘는 형태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런데 형태 변화가 없는데 얘는 문법적인 기능 변화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굴절은요, 다른 품사가 아니야. 얘는 품사가 변해요. 그래서 통용은 뭐냐? 형태 변화가 없는데 품사 변화가 되는 거야. 반대로 굴절은 형태 변화가 있는데 품사는 오히려 유지되는 게 굴절이야. 그래서 보통 굴절과 통용을 묶어서 가르치시고 그 부분을 프린트 정리하시다가 따로 그냥 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 단원 가야 자세해질 건데 혹시나 싶어서 정리해드렸고 학교 내신 진도 나가다 보면 놓치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미리 통용과 굴절을 비교해서 정리해드렸으니까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굴절이란 게 아니라 이런 거야. 굴절이라는 건 예시를 보자면 달리기. 자, 봐봐. 달리다에서 달리기, 달리는 이렇게 쓰인다고 치자. 이렇게 쓰인다고 치자. 그럼 이렇게 쓰였을 때 여기 있는 이 뒤쪽 애들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이런 걸 활용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활용도 굴절의 일종이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굴절이라는 건 이렇게 형태가 변해. 하지만 뭐라고? 품사는 유지되는 거. 이게 바로 굴절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반면에 통용이라는 거는 뭐가 바뀌었다? 품사가 바뀌어버린다. 저기 있는 내용 읽어보시면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또 여기서 엮어가지고 여러분 헷갈리는 거 뭐냐? 선생님 그러면 굴절과 파생의 차이점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거든? 굴절과 파생의 차이점? 거기까지 하면 너무 헷갈릴 것 같으니까 그건 나중에 정리하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 정리해 주십시오. 자, 선생님 여기 5초 잡아주시고 여기 5초 잡아주시고 오시면 되겠고 필기 바쁘게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아까 여러분 학교 선생님 필기 보시면 이제 이거 출력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꾸 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야 수업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여기까지 진도 나가는 거 제가 기다렸다 수업을 하는데 일단 다른 건 아니고요. 첫 번째는 뭐를 음절끝소리 규칙으로 볼 건지야. 일단 학교 선생님께서는 요즘 수능 관점대로 자음군단수나 음절끝소리 규칙이 아니라고 분리를 해주셨으니까 분리해서 배우시면 되고 반면에 여기 음절끝소리 규칙 현재 들어와 있는 건 평파열음하거든. 왜 그럼 음절말 평파열음하냐면 음절이라는 게 소리단이잖아. 그러면 받침의 끝이라는 게 음절 말이라는 얘기야. 다시 말이라는 건 받침이라는 뜻이야. 음절이라는 건 소리단이야. 소리단이 초성, 중성, 종성의 마지막이니까 종성 규칙이겠죠. 그래서 종성에서 평파열음화가 일어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뭐냐. 사실은 두 개를 묶어서 가르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년 수능 때까지는 두 개를 통합해서 음절끝소리 규칙이 없고 21학년도 수능부터 그러니까 벌써 이제 3, 4년밖에 안 됐죠. 3, 4년 동안 3, 4년 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수업을 하시다 보니까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가르치시게 된 게 첫 번째인 거야. 그러니까 두 개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완전히 분리하시는 게 나아. 근데 어쨌든 옛날부터 이걸 합쳐서 가르쳤기 때문에 합쳐져 있는 상태다라고만 알고 계시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몰랐는데 그냥 순서 예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인데 이 순서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좀 이따가 왜 선생님께서 이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간단한 거야. 이게 된소리되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이 평파열음화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 평파열음화와 된소리되기를 설명하려면 순서가 논리적으로 서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 학교 내신은 아니야. 정확하게는 임용 준비하는 사람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께서 어쨌든 여기까지 깊이 있게 내시기 때문에 여러분 따로 정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다. 일단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나와 있는 음절만 평파열음화라는 단어부터 제가 차근차근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꼭지는 개념 체계를 잡으시라는 거고 두 번째 꼭지는 왜 형태론을 먼저 다루셨냐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세 번째 꼭지입니다. 음절말 평파열음화. 사실 이제 이런 표현들도 약간 전공 책에 나와 있거나 또는 뭐 일부 교수님들의 경험이나 이런 게 지금 섞여 있다 보니까 일단 수능 견해랑은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알고 이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 건 알겠죠? 자, 음절이라는 건 소리의 단위야. 자, 그럼 소리 단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니?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그렇게 소리 단위 중에서도 끝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종성에서 평파열음화가 일어난다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종성에서 평파열음화가 일어난다도 끊어보시면 뭐가 된다는 거야? 평음인 파열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는 7종속 규칙이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께서는 얘를 그냥 7종속 규칙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건데, 자, 이게 논리를 정확히 세워줄게. 왜 엄밀하게 얘는 7종속 규칙이 아닌 거냐면, 자, 7종속 규칙이라는 게 뭐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동성의.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은요, 변동이 아니야.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음절말 평파의 말을 뭐뭐 화라고 했잖아, 지금. 화라는 건 무슨 얘기냐? 바뀌었다는 얘기야. 화랑 동의어는 뭐냐면 변동이야.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얘네는 변동이 아니란 말이야.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얘는 엄밀하게 7종속 규칙도 아니야, 사실은. 그런데 이걸 점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바뀌어 가시는 것 같다. 학교 내신에서는. 일단은 여러분 약간 과도기에 있는 건 상태인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국엔 무슨 얘기냐? 어떤 애들이 기역으로 바뀌는 거고요. 어떤 애들이 디귿으로 바뀌는 거고요. 어떤 애들이 비읍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평파열음화야. 왜? 변동이 일어났잖아요. 반면에 이 울림소리들은 변동이 없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엄밀하게 평파열음화는 7종속 규칙이 아니야. 아니? 이게 최근 수능 관점이야. 이게 현행 교육 관점이고 이게 현행 관점인데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는 여기까지로 보고 계신 것 같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구분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내신이다. 여기는 수능이다. 두 개를 구분하셔 보셔야 돼. 근데 이건 싸우지 마. 복잡해. 벌써 복잡하잖아.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아, 어떤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볼 수 있나 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그러니까 과도기에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원래 이전의 과도기는 뭐였어? 음절 끝소리 규칙에도 7종속 규칙 안에 넣어서 본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야. 이걸 역사적으로 보시면 좀 쉬워. 쉽나? 쉬워. 역사적으로 보면은 훈민정음 창제되는 당시에 종성의 규칙이 있었어. 초성이었어. 그때는 몇 종속이었어? 8종속이었어. 그러다가 16세기였어. 그때는 7종속으로 바뀌는데 이 16세기 초반에, 그러니까 15세기 말 16세기 초반, 16세기 말 16, 17세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선택됐던 거는 디귿과 시옷이 구분이 안 돼서 시옷을 처음에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7종속으로 가.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다시 뭐로 선택했다? 디귿으로 선택을 해. 그래서 디귿으로 굳는 게 지금까지 온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종성에 대한 규칙으로 본 거예요. 종성에 대한 규칙은 두 가지 있었던 거야. 첫 번째는 뭐야? 평파열음화. 평파열음화는 뭐니? 기역 계열이 기역으로 바뀌는 계열이 기역으로, 디귿으로 간 애들 디귿으로, 비읍으로 간 애들 비읍으로 갔겠으니까 얘는 당연히 교체가 되시겠죠. 자, 반면에 자음군이 자음말이 오면은, 다시 자음군이 음절말이 오면은 하나가 탈락이 됐어. 자음군 단수라고 부르고 얘는 당연히 탈락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언제까지 20학년도 수능까지는 이렇게 본 거야. 21학년도 수능부터 그럼 뭐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네들이 기역으로 오고 얘네들이 디귿으로 비읍으로 오는 얘네만 정확하게는 음절말 평파열음화야. 그리고 얘를 평가원에서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지칭하기로 했어요. 얘를.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이 순서를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여러분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옛날 수능에서는 두 개를 묶어서 냈다. 여러분 학교 수능에서는 두 개를 구분 짓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음절말 평파열음화는 뭐라고 봤다?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봤다. 7종속 규칙으로 봤다. 여기까지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서 더 딥하게 들어가면 엄밀하게 평파열음화는 7종속 규칙도 아니야. 엄밀하게 기역으로, 디귿으로, 비읍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이에요. 그냥. 교체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 현상이야. 됐니? 그래서 평파열음화 그 자체만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정의하기로 했던 건데 이 아래쪽 관점은 수능 관점이니까 일단은 배제하시고 위쪽 관점을 필기 정리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되셨죠? 더 헷갈릴 수도 있거든. 근데 듣다 보면 정리가 되실 거고 내신 준비하다 보면은 이 내용으로 반복할 거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저희 문법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항상 정리를 해드리는 게 왜 그런 거냐? 이걸로 기억을 하시는 게 당연히 도움되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이제 문법 교재로 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여기도 지금 적어놨죠, 이렇게. 이렇게 놨죠. 근데 이것도 이제 옛날 내용이 좀 섞여 있어서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는 건데 그거는 뭐 나중에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다시 와서 이제. 자, 그래서 자, 아까 다시 한번 설명한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은 뭐라고 한다고? 울림소리라고. 자, 이 울림소리들은 변동이 아니야.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자, 그럼 음운 변동은 어디냐? 위쪽에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음운 변동은 어떻다? 얘네들이 얘로 가는 거. 얘네들이 얘로 가는 거. 얘네들이 얘로 가는 거라고. 이해됐어? 이게 바로 평음인 파열음 계열로 바뀌는 평파열음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이 표를 항상 그려서 배우셔야 되는데 표 그리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외우시긴 하셔야 돼. 초반에는 그냥 외운다의 차원에서 그리시고 베끼신 다음에 나중에는 그냥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일단 요 내용 이제 설명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엄밀하게는 원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께서는 칠종성 규칙을 음절말 평파이론을 봤으니까 칠종성을 저렇게 정리해드린 거고요. 여기까지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헛받침이든 쌍받침이든 뭐든지 얘네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 평음으로 된다. 그래서 교체다라고 써주신 거고.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 그대로 들어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 규칙의 적용 조건 해가지고 칠대표음이 아닌 자음이 엄알에 오는 경우는 대표음으로 바꾸겠다. 그 얘기를 하신 거야. 첫 번째는. 됐니? 두 번째, 칠대표음이 아닌 자음 뒤에 잠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오는 경우가 있고 몸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가 있다. 이제 이 부분을 분류하셨고 이제 4번 얘기거든요. 규칙의 적용 조건 4가지.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재처리를 해드릴게. 왜냐면 이게 수능 문제로 몇 번 나왔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그걸 의식해가지고 4가지로 설명을 해주신 거거든. 이 4가지를 다시 한번 제가 재분류해드릴게요. 자, 정정할게요. 제가 정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업을 들어온 여러분이 정정을 해주셔서 정정을 하면은 자, 옛날 관점인 거야. 자, 봅시다. 지금 음절 끝소리 규칙을 과거에는 칠종성 규칙으로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훈민정음을 최초 15세기에 창제했을 당시에 초성에 대한, 중성에 대한, 종성에 대한 규칙이 있었고 종성 규칙은 뭐였냐면 종성, 부용, 초성이야. 그래서 종성은 다시 쓴다, 초성은이야. 부용은 다시 쓴다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팔종성 원칙이었어요. 팔종성이 뭐가 쓰였던 거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시옷이 쓰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선생님 잡고 계시면 돼요. 이쪽으로 와볼게요, 이제.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파열음의 다른 뜻은 폐쇄음이야. 우리가 발음을 했을 때 닫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파열음만 받침이 올 수가 있는 거야. 두 번째, 울림소리는 울리고 끝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시옷이 못 온 이유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시옷으로 그냥 정했어. 정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디귿하고 시옷 구분을 못하기 시작을 해, 사람들이.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엄밀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15세기, 16세기 넘어가고 17세기 넘어가는 요 과정에서 칠종성으로 선택을 했고 그때 선택된 애가 디귿은 아웃, 시옷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결국 얘가 폐쇄음 계열이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옷으로 와요. 결국에는 디귿으로 와요. 그래서 칠종성이 된 거야. 자, 그럼 봐. 이게 대원칙으로 쓰였던 거잖아. 그러니까 계속 이후에 쓰인 원칙, 모든 원칙들도 전부 다 뭐냐면 받침에는 칠종성이 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받침을 우리가 쭉 발음을 계속 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었지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은 그냥 울림소리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구분을 했었던 기역, 디귿, 비읍은 아까 뭐였어? 평음인 파열음이잖아. 그러면 기역 계열이 기역으로 왔고 디귿 계열이 디귿으로 왔고 비읍 계열이 비읍으로 오는 요 음운 변동 현상을 발견을 한 거야. 그래서 요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해서 평파열음화라는 평음인 파열음으로 변동이 되는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야. 됐지? 그러면 얘는 지금 뭐 했니? 바뀌었죠, 얘네들이. 지금 쌍기역, 키읔이 된 소리와 거센 소리가 비읍도 쌍비읍, 피읍이 그리고 디귿도 쌍디귿, 티읕, 그 다음에 시옷, 쌍시옷, 그 다음에 지읒 계열들, 쌍지읒 계열들, 치읒 계열들, 히읗 계열까지 전부 다 바뀌었잖아. 그래서 바뀌었는데 어떻게? 얘가 얘로 바뀌었으니까 교체라는 음 변동으로 본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음군 단순화야. 받침에 자음군이 왔을 때 어떤 규칙에 의해서 얘네들이 결국에는 하나만 남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달이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라 닭이라고 발음을 하더라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그럼 하나라고 하나만 남았으니까 당연히 뭐니? 탈락이겠죠.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를 뭐로 본 거예요? 탈락으로 본 거라고. 됐니? 교체라는 건요, 변동의 개수가 없는 거고 탈락이라는 건 음운이 하나가 빠지는 거야. 그래 보시면 알겠지만 니을이 하나 빠짐으로써 마이너스 1이 됐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음절 끝소리 규칙을 정하셨는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 딱 이 관점을 따르고 계시네.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 필기를 바탕으로 수업 내용을 정리해보니까. 맞죠? 정확히 알려주셔야 돼.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이걸 설명해 주신 거고 여기까지 됐죠? 옛날 관점이신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 학교 선생님의 프린트로 오셔서 필기로 오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해 놓은 걸 어떻게 분류해 놓으신 거냐면 저 따라오세요. 결국에는 2분류인 거야. 2분류. 이해됐니?
뒤쪽에 오는 애들이 실질 형태 소냐, 형식 형태 소냐인데 이것도 몇 차례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뒤쪽에 오는 애들이 실질 형태 소면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음절 끝에 왔고 얘가 의미를 갖고 있는 애가 오다 보니까 발음을 정확히 해줘야 돼요. 발음을 정확히 해줘야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확하게 절음 법칙을 써서 음절 끝소리 규칙을 딱 적용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요? 필기하십시오, 여기. 자,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시면 이제 보이다시피 옷도 같은 경우에 시옷이 디귿으로 받침이 발음 나야 되는 거고 부업 같은 경우에도 키읔이 기역으로 발음 나야 된다. 요 얘기야. 여기까지 되셨어? 대표음으로 바꿔서 발음 나는 거를 절음 법칙 또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일단 그래서 첫 번째는 실질 형태소가 왔고 뒤에 자음이 왔을 때 당연히 뒤쪽에 있는 애들 의미로 살아있고 발음도 살아있으니 당연히 의미와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절음 법칙 즉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두 번째.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는 당연히 어떻게 돼? 의미가 죽어요. 의미가 죽으니까 발음을 뭉개도 돼. 발음을 뭉개도 되니까 얘네는 연음결이 나타나는데 초성에 자음이 있으면 연음이 안 일어나잖아. 얘는 그래서 축약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대로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요. 좀 이따 문제를 볼게요, 얘들아. 필기하고 나서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형식 형태에서는 뒤쪽에 이제 모음이 왔잖아요. 그러면 초성 이응은 음가가 없다 그랬잖아. 초성 이응은 음가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얘가 밀고 들어왔다고요.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그랬다? 우리는 연음 법칙이라고 한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여기 필기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를 채워보자, 얘들아. 여기는 어떻게 연음이 될까? 여기는 이렇게 연음이야. 실질 형태소가 왔으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여기랑 똑같아. 의미가 살아있죠? 의미가 살아있으니까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발음을 정확하게 하니까 먼저 절음이 쓰여. 즉, 먼저 절음, 음절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뒤쪽에 뭐가 비어있으니까? 초성 이응이 비어있으니까 이 자리에 연음이 쓰이는 거야.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게.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 내신 필기를 보시면 7개 대표음이 아닌 자음이 어말에 온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 자, 봐봐. 뒤쪽에 뭐가 없는 상태야. 그럼 뒤쪽에 뭐가 없으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음절 끝소리 규칙 쓰시면 돼요. 당연한 거야. 그럼 뒤쪽에 뭐야? 형태환경과 음운환경이 온가? 봐봐. 다시 한번 얘기한다. 뒤쪽에는 형태환경, 음운환경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음절 끝소리 규칙 당연히 적용이야. 그런데 여기 2, 3, 4는 형태환경과 음운환경이 온 경우죠. 자, 그래서 어떤 경우?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온 경우. 저 따라오세요.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온 경우. 실질 형태소가 쓰였든 형식 형태소가 쓰였든 어떻게 한다? 음절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다야. 다시 한번. 자음으로 왔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가 왔든 형식 형태소가 왔든 음절 끝소리 규칙 적용한다야. 음절 끝소리 규칙 적용한다야. 여기까지 되셨죠? 자, 또 이제는 모음이 오는 경우인데 모음이 오는 경우는 실질 형태소냐 형식 형태소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여기 잡고 계십시오. 자, 그럼 모음이 오는 경우 실질 형태소는 제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의미가 살아있잖아. 됐어? 그러니까 일단 뭘 적용하는 거야? 음절 끝소리 규칙 먼저 적용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연음을 시켜. 자, 그래서 실질 형태에서 살아있는 경우 볼게요. 자, 그래서 실질 형태에서 살아있는 경우. 자, 오산이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라 옷이라고 디귿으로 먼저 바뀌어. 그 다음에 옷 아니었다가 오단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음절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연음 이렇게 쓰였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께서 이 음절 끝소리 규칙을 되게 공들여서 논리적으로 가르치시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필기가 지금 온 거야. 계속해서 아까도 설명했었죠. 뒤쪽에 뭐가 오면 형식 형태소가 오게 되면 의미가 죽어. 의미가 죽으니까 발음을 대충 해. 발음을 대충 하니까 바로 흘려버려. 연달아 발음해버려. 그래서 바로 옷이라고 연음 법칙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예시랑 여기 제가 표 처리한 거랑 정리하셔가지고 한 번 더 표 처리하시고 여기는 예시까지인데 자, 이렇게 하자. 여기 있는 예시는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이 뒤쪽에다가 예시까지 적어보세요. 학교 선생님이 써주신 예시까지. 그리고 저기 있는 거 분석해서 쓰시는 거야. 즉 쟤를 베껴 적지만 그냥 무지성 베껴 적는 게 아니라 뇌를 한번 거쳐가지고 개념을 적용해서 베껴 적으시라고. 자, 이걸 왜 설명드리는 거냐. 지금 봐봐. 학교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4가지로 줄글러 써주셨잖아. 자, 이거는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예전에 이제 국어사 문제를 보게 되면
예전이 아니라 최근이죠. 최근에 수능에 출제된 문제들을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얘를 재처리하냐.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런 식으로 재처리를 합니다. 지금. 자, 뒤따르는 조사, 그리고 히읗종선의 체언 양상 이렇게 해서 앞쪽에다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모음이다, 기억 디귿이다. 즉 의문론적 환경을 주는 거야. 조사는 형태론적 환경을 주는 거야. 자, 표가 이 정도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얘는 아예 대놓고 표 처리를 뒤지게 했죠. 그래서 봐. 사람이나 동물은 유정명사지. 그리고 여기는 높임의 의미가 들어가지. 여기는 무정명사지. 형태론적 환경은 유정명사냐 무정명사냐야. 의문론적 환경은 양성모음이냐 음성모음이냐. 그에 따라 가지고 강형적 조사의 형태가 바뀐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일단 표 처리는 기본이야. 이런 식으로. 왜? 이런 표 처리를 결국 문제 처리로 재처리를 하는 게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는 아닐지라도 또는 올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표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표 처리를 다시 한번 해드린 거야. 어차피 교과서는 줄거리고 학교 선생님 프린트 그대로 나오는 경우에 변별 안 되겠지만 이렇게 선생님께서 문제를 만들어 버리실 수 있잖아. 그럼 문제를 만드셨을 때 여러분이 이 표 처리로 문제가 만들어질 텐데 표 처리 해석이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리까지 바탕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원리 원칙을 잡아드린 겁니다. 왜? 암기하면 까먹어. 암기하면 헷갈려. 다시 한번 얘기한다. 실질 형태에서는 의미가 살아있지. 의미가 살아있으니까 발음을 정확히 해야 돼. 발음을 정확히 해야 되니까 절음법칙 음절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된다가 원칙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네는 일단 음절 끝소리 규칙 적용인데 뒤쪽에 모음이 오면 초성 음가가 비어있는 애기 때문에 그 자리에 치고 들어가는 연음법칙이 있다. 근데 연음은 아까도 얘기했었죠? 음음 변동이 아니야. 나중에 설명하고. 자, 그 다음에 형식 형태에서는 의미가 죽어 있다고. 의미가 죽어 있으니까 발음을 흘려. 발음을 흘리니까 뒤쪽에 자음이 와버리면 자음 축약이 돼. 또는 자음 축약이 안 되는 경우를 할지라도 일단 음절 끝소리 규칙 적용되겠죠. 왜? 자음끼리 부딪히니까. 또는 된소리가 될 수도 있어.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좀 이따 볼 거야. 자, 그 다음에 형식 형태에서 온 경우에 뒤쪽에 모음이 와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연음법적으로 바로 타고 올라가 버린다고.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이 틀을 바탕으로 정리하시고 이게 요렇게 문제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표를 그려준 거야. 그냥 그려준 게 아니야. 그래, 표 처리로 정리해 놓으시면은 아마 학교 내신 대비 느낌까지 잡히실 거니까 잘 필기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된소리 대기인데요. 우리 된소리 대기 같은 경우에 여기 학교 선생님께서 4가지를 정리해 주셨는데 그냥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것 같고, 자, 이 관점도 제가 오늘은 이제 수업 시간이 좀 불충분해서 다음 주, 다다음 주에서 재정리를 해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얘들아 이거야. 지금 아까도 봤지만 어떤 이런 소리 계열에 따라서 규칙들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자, 여기서 정리할 건 이겁니다. 울림소리와 그 전에 일단 자음과 모음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자음은 발음 기관에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야. 그래서 자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터트리거나 폐쇄하거나 마찰시키거나 파찰시키는 거야. 일단 한번 얘는 뭔가 걸치는 거야. 반면에 모음이라는 거는 장애를 받지 않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얘는 장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뭔가 거슬리질 않아. 그러면 자, 소리 나는 건 어떻게 되니? 진동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진동 그대로 발음이 나요. 진동 그대로 발음이 나니까 울림통을 쓰게 돼. 얘는 그래서 다 100% 울림 소리야. 자, 그럼 봐봐. 자음 중에서도 장애를 좀 덜 받는 애들이 있어. 그게 뭐였냐면 입속에서 발음 날 때가 아니라 이 목청부터 해가지고 코 쪽으로 나오는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는 뭐라고요? 비음과 유음이 있어. 그래서 비음, 합집합, 유음 전부 다 여기까지 되셨니? 정리하자. 자, 이거야. 자, 전체 집합을 놓고 봤을 때 이거예요. 여기는 울림 소리고 여기는 안 울림 소리인데, 자, 일단은 자음 전체는 여기에 들어가. 모음 전체는 여기에 들어가. 자,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여기에 꼽살이 낀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누구냐면 노란 무같이 울림소리라고 별도로 배웠던 애들이야. 여기까지 되셨어? 자, 그럼 얘네 계열의 특징은 뭐야? 거슬리는 게 없어. 입 쪽으로 발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코 쪽으로 나와. 코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얘는 울림통을 쓰게 돼. 그래서 울림소리가 되는 거야. 자,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그럼 결국 얘는 무슨 얘기냐? 울림소리끼리 부딪혀봐야 별일이 일어나진 않아. 그러니까 물론 일어나긴 하지만 이제 울림소리끼리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야. 자, 근데 뭐야? 안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가 부딪혔을 때는 소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뭔가 강대강으로 부딪히면 충돌이 나겠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래서 된소리가 이해되셨어?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필기해 주신 내용, 여기 첫 번째는 뭐냐? 예사소리와 예사소리가 만나면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된다는 건 위쪽에다 써놓으세요. 안 울림, X 안 울림. 안 울림과 안 울림이 콜라보 하면은 된소리 되는 거야. 쓰세요. 안 울림, X 안 울림. 안 울림과 안 울림이 크로스 되면은 된소리 되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그게 원칙이야. 그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뭐가 있었던 거냐? 현관표 유출 치시면 어간의 받침,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건 아니니까 선생님들께서 자세히 설명도 안 하셨는데 제가 굳이 자세히 설명하는 거는 또 그런 것 같아. 너무 깊어져 이러면 사실은. 그래서 그냥 얘네는 외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 예사소리 플러스 예사소리는 기본적으로 된소리다. 어간 받침 플러스 예사소리면 된소리다. 그 다음에 한자어 리을 받침 플러스 예사소리면 된소리다.
관형사의 니을 플러스 예사술이면 된 소리다. 요렇게 이 네 가지는 환경을 외우셔야 될 것 같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필기하시고요. 자, 넘어가셔서 이제 여기에 자음분단순화가 나와 있는데 사실 자음분단순화도 여러 학교 선생님이 나름대로 틀을 갖고 계셔. 자, 근데 이걸 자꾸 왜 설명해 주시는 거냐면 자, 여기도 보이죠? 자, 어떤 경우 연음이 어떻게 쓰이냐를 설명해 주실 분 같다. 첫 번째는.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두 번째 설명은 뭐냐면요. 그 원칙을 다 잡아야 규칙이 정의되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첫 번째, 형태소를 정리해줘야 형태소에 의한 환경에 의해서 변동을 설명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음운에 대한 종류나 개념을 잡아야 변동을 설명하실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변동을 쭉 설명하시는데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변화도 많았고 난이도도 있는 게 당연히 음절구수리 기축이야. 자, 음절구수리 기축에 대해서는 과거 관점을 선택하고 계신 거죠. 그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뭐야? 평파열음화 교체야. 두 번째는 자음분단수나 탈락이야. 두 가지를 다루고 계신 거야. 자, 근데 평파열음화 교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기 나와 있는 네 가지 표분류가 가능했죠. 네 가지 경우가 있었던 거야. 자, 이 원칙을 왜 세워야 되는 거냐? 자음분단수나 마찬가지야. 자음분단수의 원칙을 세운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가르치신 거는 그래서 순서까지 가르치시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그 작년을 봐도 여러분 선생님께서는 이걸 다 고려를 하되 특히 이제 학생들이 변별되는 건 이쪽이었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정도로 먼저 깔아놓고 다음 주에 족보 문제 풀어보고 이 부분까지 딥하게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학교 내신 필기 중에 제가 가장 관건이라고 봤던 이 내용이 1차적으로 정리가 됐고 이거는 다음 주 진도까지 나간 다음에 다시 한번 학교 선생님 필기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정확히 정리해서 한 번 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한두 개만 더 정리해보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음운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다들 했기 때문에 끝나는 건데 여기서 선생님들께서는 일단 최소대립상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 최소대립상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처럼 뭐냐 음운 하나 차이로 음이 차이가 생기는 것들을 최소대립상이라고 일단 교재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최소대립상이란 정의에 대해서도 사실은 학자마다 견해가 달라. 심지어 수능에 나온 최소대립상 개념이 이게 아니야. 정말 이게 아니야. 왜냐면 봐봐. 하나의 음운에 의해서 뜻이 구분된다 라고 하자면 수능에 출제됐던 그 내용하고 뭔가 핏이 딱 맞질 않아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그래서 일단 학교 선생님 견해로 가세요. 왜냐하면 굳이 디테일하게 다른 견해까지 정리해보면 또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다.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두 번째, 음소라는 게 있고 운수라는 게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에 대한 구분이야. 자, 여러분이 여기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자, 학교 선생님께서 이거 계산하시는 거 꼭 여쭤봐야 돼. 자, 이중 모음은 당연히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인데 여기서 반모음을 음운 하나, 단모음 음운 하나로 봐서 얘네가 이중모음이 되는 게 두 개로 가는 건지 아니면 하나로 가는 건지. 자, 봐. 하나로 갔다면은 하나가 빠진 거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요? 축약이야. 줄어든 거야. 두 개가 하나로. 이해됐니? 자, 반면에 이렇게 되잖아. 얘는 축약이 아니지. 이해되셨어? 그래서 자, 반모음과 단모음이 모여서 이중모음이 되는 게 음운이 두 개인가요? 한 개인가요를 여쭤봐야 돼. 일단 첫 번째는 그거야. 이중모음은 음운이 두 개인가요? 한 개인가요를 여쭤봐야 돼. 이게 첫 번째야. 한 개라고 말씀하시면 모음 축약이라고 보신 거야. 두 개라고 말씀하시면 모음 축약 아니야.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한 관건이야. 아까 그러니까 질문한 게 이거잖아. 모음 축약이냐 반모음과 교체냐. 개수로 따지면 간단해져. 이게 돼야 두 번째. 자, 예를 들면 피어를 우리가 펴라고 발음을 해보자. 자, 그러면 피어를 펴라고 발음했을 때 얘를 봐. 지금 이 모음이 반모음 이가 되고 어가 돼서 이중모음 여가 됐다고 보면 얘는 당연히 축약이 아니에요. 뭐가 일어난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음이 반모음 이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반모음과 교체로 보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피어에서 지금 얘가 한 개, 두 개잖아요? 그런데 얘가 뭐가 됐다고 지금? 펴가 됐다고. 지금 몇 개가 된 거야? 한 개가 됐잖아요. 마이너스 한 개가 됐다는 거야. 마이너스 한 개가 됐다. 그럼 뭐니? 당연히 탈락이죠. 또는 뭐겠어? 두 개가 하나 두는 축약이죠. 근데 여기서 뭔가 탈락한 건 아니에요. 성격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얘를 뭐로 보겠다? 모음 축약으로 보시겠다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시죠. 개수를 물어보면 돼. 선생님 이중모음 음운 개수는 한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를 물어보시면 돼. 두 개라고 하시면 뭐라고요? 반모음과 교체야. 이중모음 음운의 개수가 두 개라고 보시면 반모음과 교체야. 그게 아니라 이중모음 개수 한 개라고 설명하셨으면은 얘는 모음 축약이야. 이걸 왜 자꾸 구분시키는 거냐면 3월 모의고사랑 여러분 내신 시험이 답이 달라져 버려. 그러면 수능하고 내신 시험하고 답이 달라져 버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정확하게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돼.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핵심 질문은 뭐다? 이중모음이 음운이 한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여쭤보면 돼. 두 개라고 하시면 반모음과 교체고요. 하나라고 시기하면 모음 축약입니다. 근데 모음 축약은 20년 전에 끝난 관점이야. 그렇지만 여전히 쓰실 수는 있으니까 여쭤보면 돼. 되셨죠? 여기까지 필기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어려운 지점들은 이제 그 지점들 가지고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이미 보충 영상에 설명드렸던 거. 그리고 제가 우리 기본 개념 영상에서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 그것도 애매하기 때문인데 여기는 다 구분된 거 보이셨죠? 그리고 제가 벤다이어그램 그린 것도 보이실 거야.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된소리나 울림 소리 계열들이 된소리 대기에 영향을 거의 안 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울림 소리냐 안 울림 소리냐 구분해가지고 정리해야 되는 그 지점 때문에 이 부분이 설명이 된 거고요. 자, 넘어가서 아까도 얘기했었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모음 체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반모음 체계가 있어. 그래서 여기 나왔는데 자 봐. 단모음과 반모음이 결합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줄어드는 축약으로 볼 거냐 아니면 두 개가 살아있는 교체라고 볼 거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부분도 여쭤보셔야 정확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좀 확인을 해오라고 한 거고 나머지는 이미 제가 수업 시간에 개념적으로 정리해드렸던 내용과 겹치기 때문에 굳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제 추가로 나가셨던 게 여기 나와 있는 첨가라든지 탈락, 기타 등등인데 이거는 예시까지 디테일하게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방금 제가 반모음이냐 뭐냐라고 설명했던 이유가 이 두 가지를 학교 선생님께서 필기를 해주셨기 때문이야.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선생님 관점이 둘 다 인정하시는 건지 둘 중에 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